저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블록체인이란 무엇인지 한번 그냥 다 아시지만은 제가 좀 그런 어떤 그 의미와 그 다음에 그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그 정의, 뭐 정의라기보다는 그 블록체인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 조금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런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한 20분 정도밖에 없어서 혹시 5분 전쯤 되면 좀 알려주세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시간을 또 넘어가면 안 되니까요. 제가 블록체인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삶의 주변의 그냥 그 현상들을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 오늘 점심 식사도 하셨고 또 어제 저녁 식사 하셨을 텐데 혹시 만약에 이제 뭐 여기 있는 것처럼 뭐 닭고기를 드셨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오늘이나 어제 드신 닭고기가 도축서부터 여러분 식탁까지 정말 안전하게 잘 관리돼서 왔으리라는 것을 믿으세요? 아니시면 드시지 마셔야 되는데 그 얘기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연구하는 사람들은 무슨 연구를 하다 보면은 어떤 중간 결과가 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요거를 좀 옆방에 있는 교수님하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과연 옆방에 있는 교수님이 내 아이디어를 듣고 살짝 자기 것처럼 또 포장해서 뭔가 쓰지 않으리라고 믿고 그 중간에 그 결과의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을까? 저는 약간 깨름직해요. 이 옆방에 있는 교수님 믿을 수 있을까? 약간 좀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이 데이터 정보, 개인 정보 보호 이런 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특히나 우리 그 병력에 관한 그 의료 정보들 이런 거 굉장히 아주 예민한 데이터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다니시는 병원에는 여러분 개인의 어떤 병력에 관한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과연 여러분이 다니시는 병원이 여러분이 인지하지 않는 외에는 절대로 여러분의 병력에 관한 데이터를 다른 데 쓰지 않으리라고 믿으세요? 별로 생각 안 해보셨죠? 자, 제가 뭐 이제 우리 일상에 그냥 이런 얘기를 그냥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릴 때 많이 나온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를 많이 썼습니까? 예? 믿느냐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그냥 블록체인을 그냥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코노미스트의 그 표지에 보면은 블록체인을 설명하면서 트러스트 머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뢰의 기계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뭐 블록체인 자체는 소프트웨어 기술이니까 저는 그래서 블록체인이 뭐냐 그러면 뭐 사람들이 뭐 P2P 기반에 뭐 분산 어쩌고 뭐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한마디로 신뢰를 만들어주는 기술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블록체인은 뭐냐? 신뢰를 만들어주는 기술이다. 근데 이제 그 안에 그 설명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 사회에는 너무나 신뢰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믿지 못하는 일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그래서 서로 믿지 못하니까 어떤 제3의 어떤 중립적이고 어떤 독립적인 어떤 기관을 두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신뢰를 구축해오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해왔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기관이 바로 은행이잖아요. 그죠? 서로 돈 문제를 서로 믿을 수가 없으니까 서로 돈을 주고받을 때 어떤 제3의 어떤 은행이라는 기관을 두고 서로 거래를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설명에 하면 그런 거, 이게 좀 빨간 글씨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상호 간에 신뢰를 만들어주는 기술이다. 그것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여러분 어떻게 하길래? 근데 사실 이제 어떻게 하길래 이런 신뢰를 구축하는 이런 것들은 조금은 이제 복잡한 얘기라서 오늘 뭐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 여하튼 이제 신뢰를 만드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이런 말씀드리겠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광하느냐? 뭐 아까도 뭐 이제 미래 블록체인에 전 세계 10% 이상의 뭐 기록이 담기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블록체인의 가치 뭐 많은 분들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저희 같은 공학자가 봤을 때 우리 인류의 역사는 어떤 기술적인 혁신에 의해서 우리 인류가 발전해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비근한 예로 우리가 예를 들면 청동기 시대 그러면은 바로 청동기 시대라는 게 뭡니까? 청동기라는 기술을 제일 먼저 만든 민족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돌 가지고 뭐 했던 민족들 다 때려부시고 하면서 막 새로운 문화를 형성한 거 아니겠어요? 또 뭐 철기 시대, 철기라는 기술이 새로 만들어지고 그 기술을 가진 민족들이 막 또 다른 민족들을 막 지배하고 이러면서 우리 그 인류의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새로운 경제 질서가 형성되고 뭐 그런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요즘 많이 얘기하는 뭐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도 사실은 어떤 혁신적 기술이 산업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경제 질서를 바꾸고 뭐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 인간들의, 우리 인류에 굉장히 큰 임팩트를 미친 기술을 들라 그러면 많은 그 학자들이 바로 이 퍼스널 컴퓨터의 등장을 많이 얘기합니다. 물론 컴퓨터의 발명 자체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 전까지만 해도 이 컴퓨터라는 기계는 이렇게 엄청나게 큰 방에 뭐 큰 덩어리의 기계였어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기업이라든지 정부만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일을 처리했어요. 그런데 이 퍼스널 컴퓨터가 나오면서 개인들이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의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수억 개의 컴퓨터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 많은 수많은 일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수억 개의 컴퓨터에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저장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슈는 뭐냐면, 이렇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수억 개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이 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쉽게 교환하느냐가 그 다음 이슈였었어요. 근데 이제 초창기만 해도 저도 이때 기억을 보면은 여러분 그 뭐 이런 플라피 디스켓이라고 해서 이걸 뭐 탁 넣어서 이렇게 뭐 카피하고 또 여기다가 탁 하면서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옛날에. 너무 젊으셔서 공감이 안 되네.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피지컬한 그 공간적인 한계도 있고 이런 어떤 정보 공유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한 방에 해결시킨 기술이 나왔는데, 이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인터넷의 등장이죠. 바로 인터넷이 전 세계에 퍼지는 수억 대의 컴퓨터를 다 엮어버린 거예요. 월드 와이드 웹, 그죠? 검지처럼 다 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안방에 앉아서 미국에 있는 컴퓨터의 정보도 쉽게 받을 수 있고, 제가 또 독일에다가 정보를 보내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이제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 나오면서 바로 이 인터넷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얼마나 바꿨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산업을 얼마나 많이 바꿔놨는지. 지금 이제 인터넷 없는 시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IT 기업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과 모든 산업은 인터넷에 영향을 받지 않나,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 이렇게 그 전 인류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 다음에 이슈는 뭐냐면은 과연 그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을 믿습니까? 약간 갸우뚱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카피가 가능한 무슨 뭐 그 파일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는 쉽게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고 그러는데, 정말 가치가 있는 거, 이 밸류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쉽게 주고받지 못해요. 예를 들면 돈 같은 거. 그러니까 여전히 인터넷상에서도 제3의 기관을 두고 뭐 페이팔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어떤 그 기관을 두고 이러면서 이제 신뢰를 구축해서 서로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인터넷상에서의 신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다고 많은 학자들이 믿고 있는데, 바로 그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 블록체인이 덮이면은 이제 인터넷상에서의 신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는 정보만을 쉽게 주고받는 그런 인터넷이었었는데, 그래서 혹자는 뭐 그 인터넷 오브 인포메이션, 즉 지금까지의 인터넷은 바로 정보의 인터넷이었는데, 이제 블록체인이 덮이면서 가치 있는 것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터넷 오브 밸류, 가치의 인터넷으로 이제 바꾼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던타스톱 이런 이 미래학자들은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 제2의 인터넷 시대를 열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제1의 인터넷 시대를 경험한 우리들로서는, 야, 만약에 블록체인이 제2의 인터넷 시대를 연다라고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면은, 야, 이거의 임팩트, 이거의 가치야말로 뭐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IT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이 산업들이 바로 주목해야 될 기술이 바로 이 블록체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이제 가끔 받는 질문들이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뭐 블록체인 얘기는 많은데, 뭐 블록체인으로 뭐 우리 필요에 와닿는 뭐 서비스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답변은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물론 뒤에 보면은 또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이거는 사실 심텀이에요. 정말 우리가 지금 인터넷상에서 그 사용하는 이런 뭐 구글 같은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은 아직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저때 이 90년대 초반의 인터넷 시대를 생각하면은, 지금이 바로 이제 블록체인이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요. 저 옛날에 때만 해도 저도 이제 그 미국에서 박사 공부할 때인데, 그때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으로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말이죠. 그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 이 사진이
저희 학교에 그 컴퓨터까지 전송되는 거를 막 보면서 제가 막 익사이팅 했는데 그때 그 사진이 어떻게 왔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이러면서 사진 한 장 전송됐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저희는 굉장히 익사이팅 했었어요. 야,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막 사진도 컴퓨터끼리 막 교환할 수 있구나. 그런 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한 10년 지나면서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뭐 막 기업이 만들어지고, 물론 인터넷 버블, 뭐 닷컴 버블도 일어나고 했지만은 이런 인터넷 산업들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인터넷이 나오면서 한 산업화하는데 한 10년 걸렸다 그러면은 한 블록체인이 한 5년이면은 우리 주위에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하고, 그런데 제가 볼 때 벌써 한 2년 지났어요. 벌써 이제 기업들이 벌써 그 블록체인 기반의 그런 그 사업들을 시작한 지 한 2년 지났다고 보고, 그럼 3년 안에는 우리 그 피부에 와닿는 그런 서비스들, 그런 어떤 산업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 그런 이 신뢰 기술이고 이제 미래의 제2의 인터넷 시대를 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블록체인이 많이 응용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뭐니 해도 그 금융 분야입니다. 특히나 화폐를, 이 암호화폐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많이 지금 활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이 신뢰 문제에서 제일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돈 만드는 기술에 많이 응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화폐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화폐라는 것은 사실 이제까지는 어떤 국가의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이라고 기업이 발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엄청난 정말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실 모든 나라들이 이러한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혼란기예요. 몇몇 나라들은 그래서 인정하기도 하고 어떤 나라들은 금지시키기도 하고 이런 좀 혼란이 가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건 모간 스탠리에서의 조사인데, 지금 우리의 디지털 세대들, 우리 젊은이들은 말이죠, 벌써 한 70% 이상이 이제 미래는 화폐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화폐가 바뀌니까 지불 방식도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3분의 1은 미래에 나는 은행이 필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디지털 세대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이 암호화폐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 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이제 좀 주목해서 보는 것은, 물론 이제 그 이 제너럴 퍼포스한 그런 암호화폐들 있잖아요. 또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지불의 수단으로 쓰는 그런 화폐들은 뭐 여러 가지 악유가 있지만은, 정말 이제 국가, 각 나라들이 그런 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 뭐 이랬을 때 그들 간의 상호 간의 경쟁력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에 서로 간에 이슈가 있어요. 우리 이제 학계에서도 그런 이슈가 있어요. 여전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계속해서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아니면은 이제 미국 같은 나라가 이제 만약에 그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순간 이제 다 평정될 것이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슈는 있는데, 저는 뭐 제가 경제학자도 아니고 사실 제가 그런 쪽에 뭐 깊이 있게 그런 화폐 자체를 연구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이런 분야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도메인을 활성화시키는 코인들,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밸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도메인을 이 암호화폐가 있음으로써 기존의 화폐로서는 그게 활성화시키기 어려웠는데 막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제 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면 여러분 잘 아시는 스티밋 같은 것들이 이제 SNS 쪽에서 서로 막 좋아요를 눌러주고 서로 좋은 글을 올려주면 막 서로 보상을 하잖아요. 그 기존의 어떤 화폐로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 그거 지금 뭐 이렇게 뭐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또 막 공격을 많이 하는데, 페이스북이 그런 그 좋아요를 눌러주고 좋은 글을 올리는 데다 보상하고 싶어도 아프리카, 미국, 뭐 유럽, 뭐 이런 데 있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래서 1세트씩 뭐 순간적으로 1억 명에게 송금을 한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기존의 화폐로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암호화폐는 가능하다는 거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말이죠. 저는 그런 그 도메인을 활성화시키는 코인들 상당히 유효하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런 코인을 여러분 예를 들면은, 옛날에 저는 이제 버스 타고 다니는 그런 시절이었었는데, 버스 타고 다닐 때 그 버스 토큰 사서 이렇게 토큰으로 이렇게 탁탁 넣고 이렇게 버스 타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세대 차이가 나나? 근데 그러면 뭐 돈 내지 왜 괜히 왜 토큰을 사서 이렇게 하느냐? 왜냐하면은 그 바쁜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내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돈 거슬러 주고 뭐 돈을 받고 이거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토큰만 사면 토큰으로 따락따락 하면서 다 개수하고 말이죠. 얼마나
그 이 버스를 타고 내리기 얼마나 편리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특정한 도메인에는 어떤 그 특수한 어떤 용도를 가진 코인들이 있으면 그쪽의 그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용이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꾸 이런 코인들, 이런 것들이 산업을 또 바꾸고 그 산업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뭐 이런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또 뭐 get ready for world currency. 뭐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어느 나라 가든지 똑같이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저는 이분의 말씀 굉장히 공감을 해요. 헤르만 지몬이라는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될 수는 없다. 맞죠? 우리 인간의 감성이라든지 아무리 우리가 뭐 IT 그래도 모든 것이 디지털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의 말씀은 디지털화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디지털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분의 예측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화폐가 디지털화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에 답변을 못하시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는 거죠. 자, 제가 이제 또 금융 쪽 말씀드렸는데 이 블록체인은 금융을 넘어서 비금융 분야에 사실은 요즘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응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이런저런 사례인데 뭐 슬라깃이라는 회사 굉장히 재밌는 회사라고 봐요. 이 독일의 그 기업인데 이 도락 만드는 회사예요. 원래는 그 스마트 도락 띠띠띠띠 누르면 열린다는. 근데 이 친구들이 이 도락에다가 이 블록체인 노드가 될 수 있는 그 칩을 갖다 이제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슬라깃이 이제 그 선전하는 거 이런 거예요. 이 자기 이제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그 집주인이 자기네 슬라깃 도어를 갖다 그 집에다가 갖다 다루면은 에어비앤비가 필요 없다. 그냥 직접 그 집에다 페이하고 직접 쓰라는 얘기예요. 또 나오면 다 잡는 거고. 뭐 그런 그 선전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런 그 이 도어락뿐만 아니라 지금 블록체인 기반의 그 자전거라, 뭐 자동차라 이런 걸 막 만들어서 이제 막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다르면은 사람들이 보다 직접 페이하고 쓰고 뭐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공유경제 시대를 앞당기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우조 뮤직 서비스라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서비스예요. 여러분이 저희가 이제 음악을 다운로드 받으려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멜론을 통해서 한 500원씩 내고 노래 하나씩 다운로드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멜론에서는 아마 이제 쭉 그만 한 달에 한 번 이제 가수한테 가서 야, 너 지난달에 200번 다운로드 받았으니까 얼마? 이렇게 이제 페이해 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멜론이 그렇게 이제 이런 음원 중계를 하면은 그 수수료를 한 몇 퍼센트 정도 뛰는 게 좀 그래도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떠오르는 단어? 숫자? 몇 퍼센트? 30%? 20%? 50%? 근데 저도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몇 주 전에 국회에서 이런 그 디지털 콘텐츠도 뭐 블록체인 기반 뭐 해야 된다는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가서 뭐 발표하고 앉아서 듣는데 어떤 그 이 디지털 음원 쪽에 이제 그런 콘텐츠 쪽에 계신 사장님이 70%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저도 그게 근데 그분이 좀 오버해서 말씀하신 건지 뭐 어떤 특수한 계약에서 그런지 저도 확인할 바는 없지만 하여튼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또 하나 이제 가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찝찝한 게 200번 다운로드 받았다 그러는데 이게 정말 200번인지 뭐 250번인데 200번이라 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우조 뮤직 서비스는 가수가 이 음원을 올리면 저기다 직접 페이하는 거예요. 직접 받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 컨트롤 기능이 있어서 딱 500원 딱 페이하면 순간적으로 가수 300원, 작곡가 100원 쫙쫙쫙 퍼져나가는 뭐 이런 서비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우조 뮤직 서비스에 들어가 보시면은 들을 만한 노래는 없어요. 아직은. 그러나 미래는 모르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 계약의 그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을 블록체인을 관리한다라든지 또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이라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들이 지금 이제 응용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이제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그런 작은 스타트업 기업들의 이 사례들을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 신문 기사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블록체인에 뛰어드는 대기업의 5가지 기업.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도 막 뛰어든다는 얘기예요. 블록체인 사업. 이제 점점점 그런 변화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코닥 같은 경우는 코닥이 이제 이 디지털로 이제 변화하지 못해서 이제 쫄딱 망한 회사잖아요.
근데 코닥이 최근에 우리가 이 코닥 원이라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디지털 카메라를 찍는 그 수많은 그 디지털 이미지들을 저작권을 갖다가 부여하고 자기네 그 블록체인 상에서 그런 그 디지털 사진들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어나운스했어요. 그러자마자 이 코닥의 주가가 한 130%씩 막 오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코닥은 지금 뒤처진 이 회사의 그 사운을 블록체인으로 한번 뒤집게 하겠다라는 전략을 지금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토요타 같은 경우는 이제 판을 한번 흔들어 보려고 이렇게 그 제목이 있던데, 이 토요타가 가만 보니까 미래의 무인 자동차 시대가 되면은 뭐 사람들이 이제 사지 않고 다 공유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공유할까 생각해보니까 이거 우버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토요타가. 그래서 토요타도 지금 이 미국 MIT 대학하고 같이 해서 블록체인을 이용한 차량 공유 플랫폼을 하겠다라고 해서 어나운스했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월마트, 뭐 지금 이런 농축산물의 유통 이런 것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관리하고 그래서 고객의 신뢰를 얻겠다. 또 에어버스, 도쿄전력도 지금 뭐 사실 자기네들 손해라는 얘기에서 P2P 이 전력 거래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겠다. 뭐 이런 대기업들이 지금 이제 블록체인 시장에 뛰어드는 그런 시대가 돼 있고, 미래에는 아마 블록체인이 어떤 이 사회 인프라로서 깔림으로써 어떤 공유 경제를 앞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합니다. 지금 이미 중국의 그 완샹그룹이 중국의 그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에서 이 블록체인을 인프라로 깔고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또 하나 이제 미래에는 우리는 이제까지는 사람들 간의 어떤 그 신뢰만 얘기했는데, 기계와 기계 간의 신뢰도 이 블록체인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미래의 무인 자동차, 뭐 로봇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들 간의 어떤 거래, 그들 간의 어떤 그 신뢰 구축 이런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이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또 IoT와 이 블록체인은 굉장히 찰떡궁합이다. 뭐 이런 이야기. 제가 그냥 뭐 20분의 시간 안에 이제 마무리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 이 어떤 금융 분야, 혹은 비금융 분야, 또 우리 미래 사회의 어떤 기본의 인프라 이런 시대가 이제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블록체인 연구에 더 이제 좀 매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블록체인 3.0의 어떤 속성들 말씀드렸는데, 요즘 어떤 기업들이 그러니까 블록체인 1.0은 비트코인 블록체인, 2.0은 이제 이더리움, 여기까지는 이견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 3.0 만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거기에는 좀 이견이 있어요. 저는 생각에 이제 한 3가지 중요한 속성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풀지 못한 문제가 블록체인 간의 인터오퍼러빌리티입니다. 이 블록체인에서 사용된 코인이 저 블록체인에 사용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요. 다 이렇게 스토어파이프처럼 이렇게 다 제각기의 어떤 이 영역을 가지고 있어서 블록체인 간의 인터오퍼러빌리티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앞으로 미래의 어떤 이슈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러빌리티. 지금 물론 블록체인이 이제 이 앞으로 미래에 정말 수많은 우리의 사회 인프라로 사용된다고 수천 명, 수억 명이 하나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것을 갖다 견뎌낼 만한 그런 어떤 스케일업을 하냐 하는데 또 이제 우리가 좀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나온 어떤 블록체인들이 정말 10년, 20년, 100년 그걸 갈 수 있는 어떤 서스테이너블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많이 얘기하지만은 사실 일반인들이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어서 블록체인에 저장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전문가들만 할 수 있지.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쉽게 만들까? 어떤 이런 문제들을 좀 학계에서는 연구하고 연구소나 이런 데 연구해서 우리가 정말 블록체인 3.0은 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좀 해줬으면 하는, 저는 이제 그런 개인적으로 이제 좀 바람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이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AI나 뭐 블록체인 기술 외국에서 나온 기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 못 만들었어도 우리가 먼저 써볼 수는 있지 않나. 먼저 써봄으로써 정말 대한민국에 가면은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보여줬으면, 저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가지 그냥 뭐 모토로 만든 것이 우리 대한민국 정말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사용되는 그런 2년 앞선 대한민국을 만들자. 제가 이제 뭐 그런 어떤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이런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을 갖다가 정말 우리 회사에 또 우리의 어떤 조직에 어떻게 쓰면 좋을까. 그래서 우리가 2년 앞선 우리 회사 이런 거 만드는 것을 고민해보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돼서 디지털 세상에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그 IBM이 디지털을 정의를 할 때 저희가 한 1990년대 후반을 돌이켜 본다라고 하면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트레이딩 시스템이 그때 맨 먼저 나왔습니다. 즉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디지털로 처음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10년 딱 지나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뭘까라고 보면 이런 거예요. 국내는 솔직히 이제 온리 채널을 의미를 하는데 지금 뭐냐 하면 제가 콜센터 아니면 모바일 채널, 인터넷 채널에서 하는 비헤이비어를 모아서 일관성 있게 고객들한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인터넷 뱅킹을 쓰다가 이체를 하다가 앱이 크래시가 됐어요. 그래서 되게 열받아가지고 이제 전화를 합니다. 콜센터로. 그랬을 때 딱 전화를 걸면 어떻게 되나요? 국내 은행들은. 조회를 하려면 1번, 뭐 이체를 하려면 2번. 처음부터 가요. 고객의 비헤이비어를 분석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채널에 대한 옴니 채널 기능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뭐냐? 디지털 리인벤션입니다. 기존의 고객과의 관계 또는 경쟁과의 관계 또는 기업 간의 거래 관계들이 새롭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재발견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돼서 기업들 간의 관계에서 새로운 재발견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고객들이 원하는 경험들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기업 방식들도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디지털 리인벤션을 통해서 혁신적으로 변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018년도 그럼 블록체인 너무 얘기를 많은데 2018년도에서는 뭐를 좀 더 포커스를 해서 봐야 될까라고 본다면 5가지 포인트를 좀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POC나 파일럿 단계예요. 그렇지만 글로벌 상황에서는 파일럿에서 이제 정말 프로덕션, 상용 서비스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좀 한 6개월에서 최소 1년 이상 좀 글로벌의 기술력 측면에서 좀 떨어져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블록체인 기술이 아직도 성숙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게 이머징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계속 빠르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화 서비스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리퀘어먼트를 받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훨씬 더 부족한 영역들을 올해는 훨씬 더 빠르게 발전되면서 블록체인 원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어쨌거나 블록체인이 나왔었던 영역들은 비트코인으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이런 비트코인은 우리는 퍼블릭 블록체인이다 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이코노믹 베이스드 인센티브 제도예요. 그러니까 경제에 돈을 뭔가 보상을 채우기 위한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이나 개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에 있는 티어 1, 제1,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시중은행 정도겠죠? 가장 큰 시중은행 중에 하나가 디지털 커런시를 적용할 것으로 올해 이제 예상을 또 하고 있고요. ICO를 통해서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들도 색다르게 변화할 것으로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작년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무역금융이라든가 페이먼트, 외국환 송금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되게 빠르게 파일럿이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두적으로 앞서가는 기업들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더욱더 확장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비즈니스 생태계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블록체인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블록체인 비즈니스의 생태계예요. 블록체인은 혼자서 하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여러 기업들 또는 고객들 다 같이 함께 있는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생태계를 계속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게 기업들이 하는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블록체인이다라고 보신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올해 이제 좀 눈여겨보면서 하나의 포인트로 좀 준비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블록체인과 관련돼서 가장 특장점은 뭘까라고 하면 특징과 관련돼서는 뭐니 해도 블록체인은 비즈니스 네트워크입니다. 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특징들을 첫 번째는 프루브넌스라고 합니다. 이 블록체인은 정의를 할 때 저는 정의를 이렇게 내려요. 4가지 용어로. 우선은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이 유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에서의 자산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도 있고요. 중요한 정보, 음원, 저작권 같은 모든 디지털 자산뿐만 아니라 다이아몬드, 돼지고기, 자동차 같은 유형의 자산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스마트 컨트랙이다라고 하는 거래 성사 조건을 자동화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거래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기술. 즉 우리는 공유하는 기술에 너무 포커스만 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이 거래하는 것들을 투명하게 공유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목적에 따라서 구현되는 기술들이 서로 다 틀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퍼블릭 블록체인의 용도와 퍼미션드 블록체인, 즉 기업들이 사용하는 블록체인의 용도는 목적은 서로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거래도 빠르게 해야 되고 서로 기업들 간의 거래에서 데이터 프라이버시도 지켜주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돌아가는 자산이다라고 하면 디지털 자산도 있지만 다이아몬드 같은 유형의 자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게 블록체인의 첫 번째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컨센서스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원장들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싱글들을 제공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 이체를 잠시 예를 들어볼게요. 타임 이체를 하게 되면 A라는 은행에서 B라는 은행으로 이제 보내게 되면 중간에 금융결제원이 중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오후 6시가 되면 금융결제원이 오늘 일어난 타임 이체 기록들을 각각의 은행들한테 다 보내줘요. 그럼 각 은행들은 6시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타임 이체 기록과 금융결제원에서 보내준 타임 이체 기록들을 비교하는 작업들을 해요. 이걸 우리는 대사 작업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서로 다른 거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블록체인으로 오게 되면 이런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통해서 똑같은 원장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사 과정이 필요 없겠죠. 그리고 분쟁이 생기더라도 누가 잘못됐는지를 바로 찾아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신뢰를 만들어가는 게 이런 블록체인의 두 번째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임뮤터빌리티라고 해서 블록의 체인으로 가는 데이터 원자 구조로 인해서 이변조하기가 어렵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파이널리티다라고 해서 그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이 거래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순간 그 거래는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뭔가 데이터가 잘못 변경이 되었다라면 바로 변경을 했었잖아요. 블록체인은 그럴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파이널리티를 통해서 취소 거래라든가 정정 거래를 다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요청을 해서 기존에 잘못된 데이터가 있다면 고쳐야 돼요. 그런 형태로 이제 돌아가는 게 블록체인의 특징이다라고 판단하면 이거가 가지고 가는 장점은 뭘까라고 하면 결국은 첫 번째는 이제 시간의 세이빙이에요. 시간을 매우 절약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 참여자들이 모여있는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프로세스가 효율적으로 변하면서 프로세스 처리하는 시간들을 확 줄여줍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런 게 있죠. 그 물류와 관련돼서 이제 그 해외 운송과 관련돼서 본다라고 하면 수출하는 기업과 수입하는 기업들 그 사이에는 이제 신용장 배설과 관련된 은행들도 있겠고요. 국가 간에 이제 무역을 하게 되겠다라고 하면 국가 간의 세관들이 또 있겠죠. 그리고 물류 운송을 위한 머스크와 관련된 머스크 같은 물류 운송 업자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5일에서 30일 이상 걸려요. 그리고 그들이 교환하는 문서도 최소 30종 이상이 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5일에서 30일 걸려요. 근데 이거를 블록체인을 통해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면서 페이퍼리스 트레이드로 바꾸게 된다라고 하면 300조 이상의 절감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5일에서 30일을 하루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블록체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거나 중개자가 없어지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변화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퍼블릭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정말 디센트럴라이즈드 네트워크예요. 그런 반면에 기업들이 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거버닝 바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누군가 비즈니스 룰에 대해서 규제나 감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정부기관이 그런 거버닝 바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파운더, 즉 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처음에 창립하는 기업들이 있다라면 그런 파운더 중심의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이제 운영이 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모델은 컨소시엄 형태로 민주적으로 이제 그 기업들이 그런 비즈니스 규칙들을 정할 수 있도록 거버닝 바디를 선택해서 리딩을 해 나갈 수 있는 모델들도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하나는 결국은 이런 특징들, 장점들을 가지고 사이버에 있는 그 보안과 관련된 리스크를 훨씬 줄여줄 수 있겠죠. 리스크 테이킹이 가능하겠죠. 그러면서 신뢰가 계속 쌓이게 되고 이거를 통해서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확대를 통해서 신뢰를 만들어가는 게 블록체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IBM이 지난 연도에 실질적으로 해보면 35개의 액티브한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실질적으로 상용 서비스로 돌아가고 있고요. 올해는 훨씬 더 빠르게 발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상용 서비스로 가고 있는 것들 중에 몇 개의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국내에서도 서울시에서 따릉이 운행을 하죠. 자전거 빌렸다가 타고 반납하고 소액 결제하는 그 네덜란드에 있는 RDW라고 하는 자동차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자전거를 하나의 에셋으로 해서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소비자들이 자전거를 빌렸다가 반납을 하고 소액 결제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는 거는 인슈런스예요. 보험사. 왜냐하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1시간을 빌릴 수도 있고 30분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매우 적은 금액의 보험 상품이겠죠. 마이크로 인슈런스 상품이겠죠. 그런 것들이 인티그레이션 돼서 실제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들이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에버레저라고 하는 영국의 이제 스타트업은 뭘 했냐면 다이아몬드를 채굴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유통을 하고 사고 파는 영역들을 블록체인으로 활용을 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다이아몬드도 채굴을 하고 나면 저희가 지문이 있는 것처럼 다이아몬드도 고유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 고유한 정보가 전자현미경 센서를 통해서 에버레저라고 하는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순간 저희가 다이아몬드 사면 뭐합니까? 진품인지 먼저 감별사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제는 에버레저 블록체인에 올라온 다이아몬드는 바로 진품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고 파는 것들도 믿고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150만 개 이상의 다이아몬드가 이 에버레저 블록체인에 등록이 되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빠르게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에버레저는 이제 이거 외에도 다이아몬드 외에도 고급 시계라든가 아니면 루비 같은 고가치 상품들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동을 해서 그런 자산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추적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인터랙이다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거는 캐나다 이제 모바일 페이먼트 하는 회사인데 어떤 비즈니스를 했냐면 유틸리티, 즉 에너지 군에 있는 기업과 하나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럽이나 아니면 캐나다 같은 데 가게 되면 가정들한테 태양열 전지를 설치하도록 레커멘데이션 합니다. 근데 그런 태양열 전지를 설치를 하는 게 개인의 몫으로만 돌아간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겠죠. 그래서 그 영역들을 블록체인을 활용을 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 하나의 가정집에서 잉여의 태양열 에너지가 생산이 되겠죠. 또 어떤 가정에서는 그 에너지가 필요로 할 수도 있겠죠. 수급이. 또는 회사에서도 수급이 필요하겠죠. 그거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잉여의 에너지를 수급이 필요한 가정집으로 보내지게 되고 그 가정에는 포인트가 쌓입니다. 포인트. 이 포인트는 뭘 할까요? 은행에서 바로 현금화도 시킬 수가 있어요. 마트에 가면 물건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스카운트도 가능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이 태양열을 설치를 해서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혜택들을 가지고 올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새롭게 바뀌고 있는 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이에요. 블록체인은 그냥 눈으로 딱 보이지는 않아요. 그 백단이 무엇으로 됐는지 소비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한테 어떤 혜택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중국에 이제 유니온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유니온페이는 카드사인데 중국에서 이제 국내도 이제 많이 하고 있지만 요즘 은행들이 뭘 하죠? 로얄티 프로그램이다라고 해서 개인들한테 은행 거래를 많이 하시게 되면 포인트를 많이 주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뭐 OK 캐시백이라든가 CJ1 같은 포인트 프로바이더들도 있습니다. 또는 대한항공, 항공사들의 마일리지도 있겠죠. 그 포인트를 가지고 어디서 쓸 수 있을까요? 그 회사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쇼핑몰 외에는 쓸 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A라는 은행과 B라는 은행이 서로 다른 포인트를 교환을 하고 교환된 포인트를 가맹점에서 쉽게 결제하는 것들을 했고요. 국내에서는 외국에 있는 은행이랑 포인트를 교환을 하고 교환된 포인트를 가지고 쿠폰도 사고 결제하는 것들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만약에 이제 5년이 지난다라고 하면 이제는 환전할 필요 없이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서 쌓았던 포인트를 유럽에 여행 갔을 때 쓸모가 있을까요? 쓸모가 없어요. 유럽에 가면 유럽 포인트가 또 있을 겁니다. 그 포인트를 교환을 하고 면세점에서 물건을 산다든가 아니면 식사를 하고 결제를 한다든가 또는 디스카운트된 쿠폰을 구매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세상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혜택이 오는 거겠죠. 이런 게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리인벤션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식품이 돼지고기예요. 전 세계 소비량의 거의 50%가 중국인들이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국에 놀러를 가시거나 출장을 가셨을 때 면세점에서 뭔가 술을 하나 사더라도 믿고 사십니까? 못 믿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중국인들은 더 그들의 식품 안전망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나 월마트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돼지고기가 어떤 농장 주인에서 키워져서 도축업자로 넘어오고 또는 유통이 되어서 가공처리 업체로 넘어오고 월마트에 팔 때까지의 유통 과정들을 투명하게 추적을 하는 것들을 구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맨 처음에는 월마트는 레퓨테이션을 위해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했는데 또 다른 비즈니스가 생깁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유기농 식품을 먹을 때 조금은 더 돈을 더 지불하고 사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돼지고기도 블록체인을 통해서 투명하게 유통 과정들을 추적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월마트는 다른 마트보다 조금은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에서는 이걸 하고 났더니 그 미국의 월마트는 멕시코로부터 망고를 수입을 해서 유통을 해서 월마트에 팔립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시스템은 망고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멕시코의 원산지를 추적을 하는데 기존에는 한 6일 이상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실시간 정보 공유를 했더니 2.2초로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돌식품이라든가 타이슨, 네슬러 같은 식품 산업들이 식품에 대한 원산지 추적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안전한 식품을 제공을 하는 프로젝트를 매우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모델들을 기반으로 뭔가 투명하게 제공되는 이제 소비자한테 제공되는 식품 안전망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가장 블록체인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데가 뭘까라고 본다면 그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많은 참여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 프로세스는 그 비즈니스 네트워크는 솔직히 정보가 제대로 쉐어가 될까요? 쉐어가 안 돼요. 특히 물류무역과 관련돼서는 지금은 서류 중심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관에 신고하는 서류를 잃어버렸을 때 그 배가 항구에 3주에서 한 달 이상 정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의 프로세스가. 그래서 월마트 그 머스크랑 IBM이 새로운 조인트 벤처 회사를 지난 1월 16일에 만들어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파트너 참여자들이 엄청 많겠죠. 최소 30개 이상 있을 겁니다. 그 참여자들의 운송 정보를 실시간으로 추적을 하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페이퍼 중심으로 가는 비효율적인 프로세스들을 페이퍼리스의 트레이드로 바꿈으로써 문서를 실시간 공유를 함으로써 또한 디지털라이제이션 시키면서 2020년도까지 300조의 코스트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지고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세상들은 빠르게 비즈니스 네트워크들이 만들어지면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럽에서는 이제 9개 은행들이 중소기업들을 위한 금융무역과 관련된 블록체인 네트워크들을 이미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한 작년 같은 경우는 IBM이 신흥국가들을 대상으로 신흥국가의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외국간 송금하는 서비스들을 블록체인 기술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국내에도 외국간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매달 자주 하는 일이 뭐냐면 소액 외국간 송금입니다. 근데 100만 원을 보내면 5만 원은 수수료를 내야 돼요. 지금. 그 이유는 신흥국가들은 인프라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개은행이라든가 결제은행들이 가지고 가는 수수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영역들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그런 중개은행이나 결제은행들을 대신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내년도에 이제 오픈을 하게 된다면 5만 원짜리 수수료가 5천 원으로 절감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고객들한테 가지고 가는 배급이시겠죠. 또한 이제 디지털 신원 인증과 관련돼서는 국내 같은 경우 제가 은행 거래를 한 6개 하는데 매년 뭘 하나요? 공인인증서 발급을 하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5개 은행에 대해서 타의 공인인증서 등록 절차를 합니다. 너무 귀찮죠.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6개 은행을 모여서 뭘 했냐면 하나의 은행에 디지털 신원 가정을 등록을 하게 되면 나머지 거래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등록 절차 없이 바로 서비스가 가능한 영역들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공유를 했어요. 이렇게 소비자들은 편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블록체인이 핵심이 되어서 변화를 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럽에서는 이제 전기 자동차와 관련돼서는 전기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이제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가정집에 만약에 충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누가 계산을 해야 될까요? 자동차 오너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런 플랫폼들을 실질적으로 블록체인을 통해서 실시간 결제할 뿐만 아니라 주차, 파킹 또는 통행료, 보험료, 카쉐어링 같은 영역들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빨리 발전되고 있는 영역들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교육산업 콘텐츠와 관련돼서도 실질적으로 소니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대학생들의 학위라든가 학적 관리를 위해서 블록체인을 활용을 해서 디지털 사본으로 저장을 하려고 했었어요. 맨 처음에 목적을. 근데 디지털 사본으로 저장을 했더니 제3자 또는 취업기관들한테 요청이 오는 거예요. 이 학생에 대해서 학위를 좀 증명을 해달라는 거죠. 당신들을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변화되는 게 블록체인의 이제 미래다라고 보신다라고 하면, 이미 이제 그 C 레벨에 있는 리더십에 있는 전문가들은 이미 블록체인의 잠재력을 너무나 크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록체인의 미래는 뭘까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영역들은 비즈니스 네트워크들이에요. 그게 외국환 송금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고요, 물류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고요, 의료 산업의 의료 개인의 헬스 데이터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돼지고기의 추적과 같이 식품을 추적하는 네트워크들이 계속 생길 겁니다. 근데 이런 네트워크들은 혼자서 독보다이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서로 필요에 따라서는 연동이 필요해요. 결국은 그래서 이런 물류라든가 소비자 산업의 식품 산업 추적을 한다든가 파이낸스 서비스 영역들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이 블록체인은 비즈니스 생태계, 비즈니스 네트워크들이 계속 생기면서 연결이 되면서 그거를 기반으로 거래를 신뢰 있게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제2의 차세대 인터넷이다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의 잠재력은 매우 크겠죠. 근데 이게 빠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결국은 표준화입니다. 그 표준화는 어떻게 갈까요? 지금 오픈소스의 오픈 테크놀로지, 오픈 거버넌스로 가는 생태계로 이제 빠르게 발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산업의 비즈니스 생태계가 계속 확산될 겁니다. 이 생태계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고객의 경험을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블록체인의 잠재력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가 아니라 훨씬 더 넓은 개념의 블록체인을 보신다라고 하면 이 잠재력은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겠죠. 이게 이제 블록체인의 미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20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K텔레콤의 고영민 수석입니다. 일단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이제 저희 SK에서 이제 지난 그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SK에서는 이제 지난 2년 전에 일단 최초의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을 대한 잠재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판단하고자 이제 저희가 타당성을 좀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작년에 본격적으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실제 이제 한 40-50명 정도의 인력들을 데리고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된 그런 서비스를 계속 개발을 하고 앞서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기업체에서 이제 세상에 피부에 와닿는 그런 서비스들을 조금 더 만들려고 지금 진화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은 작년 그리고 재작년부터 저희가 고민하고 또 실제 어떤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실질적인 필드에서 고민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좀 담아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전체적으로 많은 케이스나 아니면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이나 여러 가지 가치들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에서 많이 이미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블록체인 자체에 대한 기술을 각각의 산업에 어떤 방식으로 엮는지 어떤 기능들을 핵심적으로 조합해야 이 비즈니스를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앞서 교수님이나 아니면 실장님께서 블록체인과 관련된 정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분산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신뢰를 만들어줄 수 있고 어떤 스마트 컨트롤이나 아니면 컨센서스와 같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동화되거나 효율적인 부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은 아마 이미 여기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기본적으로 가장 큰 개념은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블록체인에 대한 네트워크의 구성을 참여자가 개방된 방식으로 만드는 것을 소위 이제 퍼블릭 네트워크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로 이 각각의 기업체들이 특히 엔터프라이즈 관점에서 블록체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빗 네트워크가 필요로 합니다. 물론 이 중간에 상당히 많은 하이브리드 형태나 또는 정책에 따라서 컨소시움이나 여러 가지 유형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결국 크게 보면 큰 줄기는 현재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블록체인의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앞서 이제 여러 가지 가치들을 들으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크게 4가지의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신뢰에 대한 어떤 보장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 블록체인이 분산화된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위변조에 대한 방지나 아니면 각각의 계약들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함으로써 신뢰도를 이제 확보해 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중간자의 역할이 이제 축소되거나 아니면 변형되거나 또는 제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비즈니스의 밸류 체인이 변하거나 아니면 산업의 구조가 좀 재편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레이터시의 개선입니다. 그 비즈니스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좀 단축시키거나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만들어짐으로써 어떤 비즈니스의 효율성을 좀 증가시킬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비즈니스의 어떤 확장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발표에서 여러 가지 어떤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되거나 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에 어떤 참여자가 노드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철수하는 것들이 되게 유연하고 자유롭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어떤 확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시스템 관점에서 이제 개발을 해보면 지금 사실 소위 고민이 많이 되시는 부분이 이 블록체인으로 어떻게 하면 이제 전환을 할 것이냐, 기존의 비즈니스의 어떤 시스템들을
결국 블록체인으로 다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시스템을 다 갈아엎고 블록체인으로 새로 갈아타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고 저희도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포인트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블록체인의 어떤 장점으로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기존의 레거시가 어떤 특정한 많은 변형이나 아니면 갈아엎어서 새롭게 어떤 업그레이드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 기존의 레거시들이 각각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 안에서도 충분히 블록체인이 필요한 만큼의 어떤 노드로서의 연결성 이런 것들을 담보함으로써 어떤 급진적인 어떤 뭐 고도화 또는 차세대 뭐 이런 프로젝트 대신에 이렇게 점진적인 변화나 아니면 필요한 정보들이나 기능들만 엮어낼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관점에서 특히 이제 기업 관점이죠. 기업 관점에서 상당히 가치 있는 어떤 기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뭐 가치들을 조금 더 이제 피부에 와닿는 예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어떤 분이랑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한다라고 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의 부동산 거래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에 대한 부대 서류들이 상당히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저를 증명하기 위해서 신분증을 들고 가고 또 그 신분증 자체가 뭔가 원본임을 또 증명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이나 뭐 가족관계 등록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거래 당사자 중에 어떤 매물의 소유자는 그 매물이 자신의 소유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뭔가 등기부 등본이나 이런 걸 또 가지고 오죠. 그리고 그 이제 거래를 체결하기 위해서 실제 쌍방에 믿기 위해서 뭔가 두 장의 계약서를 만들고 그 사이에 여러 도장들, 특히 이제 인감 도장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인감 도장조차도 다시 한 번 더 담보를 받기 위해서 인감 증명서라는 걸 또 지참을 하게 되죠. 이런 부분들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개의 준비 서류들, 뭐 도장, 뭐 신분증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거래의 신뢰성을 특히나 고가의 어떤 부동산 자산을 거래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거래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도구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블록체인의 어떤 세상 또는 블록체인의 어떤 네트워크로 들어오면 개인을 증명하기 위한 어떤 신분증 같은 것들이 아까 뭐 발표에 의해서 보면 이제 은행권이 한 번만 키를 등록하면 여러 은행에서 쓸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이러한 디지털 신분증 같은 컨셉이 뭔가 이렇게 국내에서 또는 글로벌리 통용될 수 있는 신뢰된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굳이 뭐 여러 가지 신분증이나 그 신분증을 또 다시 담보하거나 하는 증명서들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가 종이 계약서를 지금 두 장을 가지고 있는 거 나누는 이유는 똑같은 계약서를 눈으로 확인하고 그 사이에 뭐 간인이나 여러 가지 도장들을 찍으면서 그 계약서의 어떤 위변조 방지 또는 어떤 신뢰성이나 원본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눠 가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 분산 원장이라고 하는 컨셉에서 이 계약서가 만약에 올라간다면 그리고 그것들이 위변조 방지되지 않는 장치들이 다 있다라고 하면 굳이 종이로서 계약을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사실 계약이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구매를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지방자치단체, 뭐 구청이나 아니면 뭐 동사무소 이런 데 가서 이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라는 것을 정부에 또 등록을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뭐 소위 이제 등기 이전 같은 행위를 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이제 가진 어떤 그 소유권을 이제 이전하기 위해서 비용이나 세금들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제 시간들을 들여가지고 순차적으로 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계약 정보나 거래 당사자의 정보가 신뢰성 있게 그 순간에 거래가 완결되는 순간 지자체에 전달이 된다면 그러면 그 순간에 저희 소유권이 지자체가 바로 이렇게 확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레이턴시의 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제가 만약에 이사를 하게 되죠, 아파트에 이사를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을 하냐면 뭔가 제 차를 이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등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도어락을 만든다든지 도어락에 대한 비밀번호를 세팅한다든지 뭔가 그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액션들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정보들이 저희가 거래를 하고 이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는 정보가 이 블록체인에 올라가는 순간 아까 이제 설명 중에서 이제 파이널리티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죠. 완결성. 이 거래 완결성이 거기서 끝날 수도 있지만 그거 이상으로 나아간다면 바로 도어락이 아까 슬라깃 같은 케이스 들으셨죠. 그 슬라깃 같은 케이스에서 도어락이 바로 나의 소유권에서 내가 등록된 지문이나 또는 나의 스마트폰 안에서 들어가는 어떤 문을 열 수 있는 키나 이런 것들이 바로 등록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블록체인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케이스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확장을 해보면 뭔가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에 뭐 11번가 같은 어떤 쇼핑몰이 있죠. 근데 이사를 하면
여러 가지 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구매가 됩니다. 근데 뭐 운이 나쁘게도 실수해서 과거에 제가 살았던 주소로 만약 11번가에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주문을 했다라고 하면 물건이 잘못 배송될 확률이 있을 것이고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제가 어떤 거래를 완결하는 순간 제가 여기에 이사하는 그 정보가 완결되는 순간 뭔가 제가 살고 있는 아니면 등록되어야 될 어떤 주소지들 그게 비단 쇼핑몰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고객을 상대해야 되는 여러 가지 주소 정보들 뭐 카드에서 배송을 해야 되는 정보라든지 아니면 거주지에 대한 부분이 관리되는 여러 주소들이 동시에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일일이 불편하게 굳이 이렇게 바꿀 이유가 없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블록체인의 어떤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의 신뢰성부터 어떤 레이턴시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그리고 그것들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면서도 좀 더 많은 비즈니스들이 아까 여기 그림에서 나와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여러 참여자들이 들어오는 순간 점점 더 그 비즈니스의 연결성은 훨씬 더 넓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비즈니스의 가치들이나 예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활용되는 예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앞서 이제 그 두 분께서 이제 그 디테일한 예시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글로벌리 저희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스위스 같은 경우에 이제 크립토밸리라고 하는 주크의 도시에서 크립토밸리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여러 이제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다양한 어떤 그 블록체인의 생태계를 만드는 도시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거기는 블록체인의 어떤 엔지니어나 뭐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원하고 돕고자 하는 뭔가 법률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금융 전문가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옴으로써 도시 전체가 어떤 새로운 어떤 블록체인 월드를 만들어 가는데 선구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인더스트리에서는 아까 설명에서 쭉 들으셨더니 다양한 응용 모델들이 지금 작년부터 재작년 그리고 올해도 여전히 글로벌리 수백 개의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로 한 어떤 서비스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아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실생활에 들어가서 곧 뭐 내년이든 후년이든 충분히 만들어서 여러분께 이렇게 상용화돼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서비스를 만드는데 가장 고민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중점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뭐 블록체인을 가지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는 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아이덴티파이 이 결국은 블록체인 하에서도 필요로 한 거는 거래가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거래 당사자가 누구냐 또는 내가 상대하고 있는 고객이 누구냐 아니면 그 누군가의 서로 간의 식별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파이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아이덴티파이의 범위는 사실 사람만 식별할 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그 거래에 대한 당사자가 뭐 AI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기업 전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 당사자를 식별하는 범위가 좀 확장이 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 거래에 대한 자산도 식별이 돼야 돼요. 아까 다이아몬드 케이스처럼 어떤 그 거래에 대한 물건을 유니크니스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블록체인에 등록을 함으로 거래 당사자나 어떤 거래에 대한 대상을 아이덴티파이 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번째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기능인데 사실 스마트 컨트랙까지 가기에는 조금 이제 많은 연구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당장의 상용화된 서비스나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서는 앞서 부동산 계약과 같은 예시처럼 어떤 디지털 시그니처나 아니면 디지털 도큐먼트를 핸들링 할 수 있는 기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기능들이 거래가 되면 그 거래의 완결성이 즉시로 보장되기 위한 페이먼트의 수단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동작을 한다면 훨씬 더 빠르게 비즈니스가 설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트래킹입니다. 앞서 그 발표에서도 들으셨지만 이 트레이서빌리티가 이 거래에 대한 이력을 어떤 방식으로 추적하고 어떻게 축적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덴티티는 분산형 환경에서 이제 동작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각자 가지고 계신 서비스를 하거나 이용하시는 아이덴티티가 어떤 중앙 집중화된 방식에서 전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불편하고 사일러한 특히나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가 됐든 여러 복잡한 비밀번호를 기억해야 되는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는 방법으로 분산된 환경에서 동작하는
아이덴티티를 설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활용 예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러 비즈니스 네트워크에서 뭐 서로 다른 어떤 뭐 저희 같으면 통신도 있고 뭔가 미디어도 있고 뭐 쇼핑도 있고 뭐 주유소와 같은 부분도 있고 여러 다른 인더스트리에서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거기를 다니는 고객이 여러 명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한 명일 수도 있고 뭐 두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한 명으로 정확하게 식별을 할 수만 있다면 그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의 엔드투엔드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에 어디 가서 기름을 넣고 어디 가서 뭔가 쇼핑을 하고 어떤 컨텐츠를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결성을 처음부터 이해한다면 그 고객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페이먼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래 완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페이먼트인데 이게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단순히 페이먼트가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머블한 페이먼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불돼야 되는 컨디션이 만족되는 순간 이제 이 지불에 대한 완결성, 파이널리티가 보장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뭐 아까 예를 들면 부동산 거래 같은 경우에 제가 굳이 페이먼트를 뭐 이 사람한테 송금을 할 필요가 없죠. 사실 서로 간의 디지털 시그니처가 이제 더블 시그니처가 딱 완료되는 순간 어떤 거래의 완결성이 보장되고 그 순간에 프로그래머블된 저의 어떤 그 지불 수단이 바로 지불을 한다면 굳이 이제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만 지불한다라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게 AI가 지불할 수도 있고 뭐 세탁기가 지불할 수도 있고 냉장고가 지불할 수도 있고 자율주행 차가 지불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페이먼트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자문서나 전자서명들이 결국은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어떤 비즈니스의 그 어떤 효과들을 많이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종이문서를 가지고 거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이문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이 생성하고 이제 어딘가에 전달되는 유통과 보관이나 또는 그걸 나중에 찾아야 될 때 드는 소요 비용들 그리고 심지어 이제 폐기를 할 때도 돈이 들죠. 뭐 어떤 최근에 보면 어떤 이제 큰 트럭들이 와가지고 저희 회사도 문서를 한번 세절을 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여러 부대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완된 어떤 디지털 전자서명과 같이 함께 설계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트래킹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트래킹에 대한 SS의 부분은 결국 이 SCN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디지털 컨텐츠나 자산에 대한 거래에 대한 추적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블록체인 상에서 히스토리컬하게 그리고 변조되지 않는 부분으로 쭉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트래킹 부분들을 조합해서 설계를 한다면 여러 물류에 대한 효율성이나 아니면 최적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어떤 아이덴티파이나 아니면 뭐 페이먼트나 어떤 스마트 컨트랙이나 뭐 트레이서빌리티 같은 걸 보장하는 뭐 단위 기능들은 뭐 각자의 인더스트리의 어떤 비즈니스 구조라든지 아니면 하고 있는 서비스를 고려해서 조합해가지고 설계를 하면 될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업이나 하나의 어떤 서비스에 적용되기보다는 여러 기업들이나 또는 여러 서비스가 엮였을 때 상당히 많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계시거나 블록체인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설계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게 된다면 단순히 자신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나 아니면 그 하고 계시는 그 서비스 영역만을 쳐다보시지 말고 그 개방된 어떤 환경이나 다른 어떤 기업들 또는 다른 서비스와 연결해서 그리고 함께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고민하고 저희 이제 SK 같은 경우에도 늘 항상 이제 이런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찾고 또 같이 이제 이 블록체인의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서 이제 같은 환경에서 이제 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